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조차도 한서연의 발 아래에서 빛을 잃는 듯했다. 그녀가 막 연 스타라이트 코스메틱의 20주년 기념 파티는 성공 그 자체였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들, 유명 인사들, 그리고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가 모두 그녀 젊고 유능한 여성 CEO 한서연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우아한 드레스는 자신감의 갑옷이었고 부드러운 미소는 제국을 통치하는 여제의 위엄을 담고 있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자 소란스럽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고 스타라이트를 향한 그녀의 비전과 열정은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곁에는 약혼자 박태민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는 유력한 건설사 대표의 아들로 훤칠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로 서연의 옆자리를 훌륭하게 채워주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 서연이 정말 대단해.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이 자랑스러워. 그의 달콤한 속삭임에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박태민은 단순한 약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주고 지친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파티의 한쪽에서는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스타라이트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최유라가 흐뭇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라는 서연과 대학 시절부터 함께 꿈을 키워온 동반자였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던 시절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지금의 자리까지 함께 올라왔기에 서연에게 유라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대표님, 오늘 정말 최고예요. 우리가 함께 이룬 거라고요. 서연은 유라의 손을 마주 잡으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이 순간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만 같았다.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서연은 태민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마치 그녀의 성공을 축복하는 듯 반짝였다. 태민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피곤했지. 오늘은 푹 쉬어. 내일은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아쉬운 듯 돌아섰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행복감에 젖었다. 완벽한 성공, 믿음직한 약혼자, 그리고 든든한 친구까지. 그녀의 인생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설계도처럼 보였다. 그녀는 내일 아침 자신이 지옥의 한가운데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을 깨운 것은 부드러운 햇살이 아니라 끊임없이 울려대는 휴대폰 벨소리였다.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대표님, 지금 당장 뉴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TV를 켰고 화면을 가득 채운 뉴스는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스타라이트 코스메틱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및 횡령 혐의 포착, 한서연 대표 검찰 소환 임박. 그녀의 얼굴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번쩍이고 있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곧바로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유라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서연은 옷을 급하게 갈아입고 회사로 달려갔다. 회사 로비는 이미 기자들과 검찰 수사관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졌고 직원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제국이 그녀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인형 두 개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박태민과 최유라였다. 그들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로비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태민은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고, 유라는 그의 팔짱을 낀 채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태민 씨, 유라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늘게 떨렸다. 태민은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냐니, 보는 그대로야.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은 나니까. 그의 손에는 서연이 모든 권한을 위임했던 위임장이 들려 있었다. 그가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그녀의 신뢰를 얻은 뒤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유라는 한술 더 떴다. 서연아, 미안하게 됐네. 언제까지나 네 밑에서 일할 수는 없잖아. 태민 씨는 나에게 더 큰 세상을 약속했거든. 두 사람의 추악한 배신 앞에서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사랑, 우정, 신뢰. 그녀가 믿었던 모든 가치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검찰 수사관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연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졌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었던 그녀는 이제 가장 추악한 범죄자로 낙인 찍힌 채 질질 끌려나갔다. 그녀는 무너지는 자존심 속에서도 자신을 비웃으며 바라보는 태민과 유라를 향해 증오가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이 아니라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맹세였다. 모든 재판이 끝났을 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태민이 교묘하게 조작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무력했다. 집행유예로 간신히 감옥행은 면했지만 수천억에 달하는 채무가 그녀의 목을 옥죄었다. 펜트하우스 슈퍼카 명품들, 그녀의 성공을 상징했던 모든 것들이 채권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언론은 그녀를 희대의 사기꾼으로 매도했고, 대중은 그녀에게 무자비한 돌을 던졌다. 하루아침에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다. 비가 쏟아지는 밤 그녀는 허름한 모텔 창가에 서서 빗줄기에 젖어가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잔을 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꽃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때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모든 문이 열리던 세상은 이제 없었다. 한서연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허름한 쪽방에서 눈을 떴다. 창문도 없는 작은 공간은 그녀의 절망을 담기에 딱 알맞은 감옥이었다. 그녀의 식사는 며칠째 컵라면이 전부였고, 화려했던 드레스들은 모두 사라지고 낡은 티셔츠 한 장이 그녀의 유일한 옷이었다. 밤마다 그녀는 박태민과 최유라의 비웃는 얼굴이 나오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굶주린 늑대처럼 그녀를 찾아 헤매는 채권자들을 피해 숨어 다녔다.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낡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골목길을 나섰다. 잠시라도 햇볕을 쬐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나오던 길 건장한 남자 몇몇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은 험악한 인상과 위협적인 문신을 한 사채업자들이었다. 한서연 맞지? 이 여우 같은 년 어디 숨어 있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 당장 돈 내놔. 그들의 고함 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돈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애원은 그들에게 조금도 통하지 않았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돈이 없어 내년이 걸치고 있던 다이아몬드 하나만 팔아도 우리 빚은 갚고도 남았겠다. 좋게 말할 때 갚아 아니면 내 몸이라도 팔아서 갚게 해줄 테니. 치욕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밝혔다. 주변은 구경꾼들로 둘러싸였고 그들의 동정과 경멸이 섞인 시선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쳐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쯤 그녀는 겨우 채권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다. 지저분한 뒷골목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쪽방으로 돌아왔다. 문틈으로 웬 하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의아한 마음에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최고급 종이로 만들어진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법무법인 정의 김민준 변호사.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런 거물 변호사가 자신에게 무슨 볼일이 있단 말인가.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침착하고 지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내일 오후 2시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다. 서연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약속 장소로 향했다. 변호사의 사무실은 그녀가 예전에 드나들던 곳들처럼 고급스럽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김민준 변호사는 단정한 외모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따뜻한 차를 권하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한서연 대표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익명의 의뢰인 한 분께서 대표님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세상에 그런 자선 사업가가 존재할 리 없었다. 조건이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인 후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결혼해 주시면 됩니다. 서연은 순간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내 결혼이라니요. 김 변호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의뢰인께서 지정하는 남성과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질문도 요구하지 않으실 겁니다. 서연은 분노와 모멸감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것은 명백한 인신매매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무리 내가 밑바닥까지 떨어졌어도 나 자신을 팔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차 사무실을 박차고 나왔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저 제한은 24시간 동안 유효합니다라는 말만 덧붙일 뿐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려던 그녀의 발걸음을 그가 다시 멈춰 세웠다. 그래도 상대가 누군지는 확인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서연을 데리고 근처의 한 공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채 벤치에 웅크리고 잠든 한 남자가 있었다. 며칠은 감지하는 듯 떡진 머리카락과 지저분한 행색, 한서연은 그를 즉시 알아봤다. 스타라이트 본사 앞 벤치에서 가끔 보이던 노숙자 강지훈이었다. 충격과 굴욕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을 사겠다는 사람이 고작 저런 남자란 말인가.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철저히 짓밟으려는 악랄한 장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김 변호사를 노려보며 돌아섰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채권자들이 기어코 그녀의 쪽방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었고 당장이라도 그녀를 어디론가 끌고 갈 기세였다.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그녀의 머릿속에 김 변호사의 제안이 다시 떠올랐다. 이대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아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래야 복수라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채권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친 후 떨리는 손으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결혼식은 구청의 삭막한 서류실에서 거행되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도 축하의 박수도 반지를 교환하는 의식도 없었다. 오직 한서연과 며칠 전보다는 조금 단정해졌지만 여전히 어색한 차림의 강지훈, 그리고 증인석에 앉은 김민준 변호사뿐이었다. 서연은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축복받은 서약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한 굴욕적인 계약이었다. 강지훈은 그저 묵묵히 서류에 서명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혼인신고서에 잉크가 마르자마자 김민준 변호사가 그녀에게 확인 문서를 건넸다. 그녀의 인생을 옥죄던 수천억의 빚이 모두 청산되었다는 증명서였다. 곧이어 은행에서 날아온 알림 메시지는 그녀의 계좌 잔고가 0이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숨통이 트이는 해방감이 밀려왔지만 그 뒤에는 씁쓸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자유의 대가는 그녀의 이름과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서연 대표가 아닌 이름 모를 노숙자의 아내 강지훈의 법적 배우자가 되었다. 구청을 나서자 강지훈이 말없이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서연은 경멸과 체념이 뒤섞인 심정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예상했던 지저분한 소굴이 아니었다.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낡았지만 의외로 깨끗하게 정돈된 작은 아파트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희미한 햇살 냄새가 섞여 그녀를 맞았다. 텅 빈 거실과 작은 부엌, 그리고 침실 하나가 전부인 공간. 그녀가 살던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보다도 작은 공간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캐리어를 거실 한가운데에 내려놓고는 차갑게 선을 그었다. 분명히 해두죠. 우린 서류상 부부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침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저 방을 쓰겠어요. 당신은 거실 소파에서 자요. 그녀의 날선 목소리에도 지우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순순한 태도는 오히려 그녀의 신경을 더욱 거슬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서연에게 하루하루는 고역이었다. 지훈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거나 창밖을 내다보는 그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철저히 무시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집안 곳곳에서 그녀를 압박했다.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는 그를 향한 경멸이 노골적으로 묻어났다. 하지만 그는 마치 바위처럼 그녀의 어떤 감정의 파도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이상한 일은 그 이후부터 벌어졌다.
그녀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조용히 그녀를 챙기기 시작했다. 서연이 복수 계획을 구상하느라 끼니를 거르기 일쑤이자 어느 날부터 식탁 위에는 그녀가 잠든 사이에 차려진 듯한 따뜻한 식사가 놓여 있었다. 요란한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정갈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었다. 또한 깜빡거리던 욕실 전등을 그녀가 무시하고 지내자 다음 날 아침에는 새 전구로 교체되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치 원래 그랬다는 듯 행동했다. 그의 행동들은 서연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무식하고 게으른 노숙자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어쩌면 이것은 동정일지도 모른다. 혹은 자신을 사들인 주인이 베푸는 최소한의 배려 같은 것일지도. 그녀는 그의 작은 친절들을 애써 무시하며 그저 기묘한 의무감의 발로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박태민과 최유라를 향한 복수심만이 불타오르고 있었고 다른 어떤 감정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은 또다시 악몽을 꾸었다. 배신당하던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반복되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때 침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문 앞에는 강지훈이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선명하게 보였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그녀가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치 걱정하는 듯한 혹은 무언가 아파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들킨 것만 같아 수치심이 밀려왔다. 그녀는 곧바로 분노로 자신의 감정을 위장했다. 누가 마음대로 들어오랬어요. 당장 나가요. 그녀의 뾰족한 외침에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그 깊고 알 수 없는 눈빛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한번 복수를 다짐했다. 저 남자의 정체가 무엇이든 자신의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서연의 시간은 복수를 위한 계획으로 빼곡히 채워져 갔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의 거실을 임시 사무실 삼아 밤낮으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박태민이 삼킨 스타라이트의 재무제표, 새로운 사업 구조주주 명단까지. 그녀는 어떻게든 약점을 찾아내려 했지만 정보와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거대한 성벽 앞에서 맨손으로 돌멩이를 던지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강지우는 늘 그랬듯 소파에 앉아 지루해 보이는 경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이제 배경 소음처럼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박태민이 최근에 성사시킨 인수합병 소식이 흘러나왔다. 앵커는 그의 수완을 칭찬하기에 바빴다. 서연은 자료를 검토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이 기업 가치로 어떻게 그런 조건의 계약을. 뭔가 이상해. 바로 그때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감자칩을 우물거리던 강지훈이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다. 유령 회사잖아요. 자산 가치를 부풀려서 대출을 받으려는 수작이죠. 전형적인 방식인데. 그의 말은 너무나 정확하고 기술적이어서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요. 하지만 그의 말은 가시처럼 그녀의 마음에 밝혔다. 그녀는 밤을 새워 그가 말한 단서를 파고들었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자산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박태민이 불법 대출을 위해 벌인 사기극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연일까? 아니면 저 남자는
정말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일까?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 뉴스는 스타라이트의 동남아 시장 진출 계획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서연이 보기에도 그것은 꽤나 영리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우는 과자를 먹으며 중얼거렸다. 물류망이 엉망이네. 베트남 항만 접근권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무너질 텐데 그의 지적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고 마치 업계 최고 전문가의 분석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대놓고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그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처리해 준 것은 공식적인 채무뿐 악랄한 사채업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그녀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들은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서연의 앞을 막아섰다. 이전의 채권자들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폭력적인 자들이었다. 그들은 서연을 좁은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위협했다. 큰 빚은 해결됐다며. 그럼 이제 우리 푼돈도 갚아야지. 얌전히 따라와. 내 몸뚱이라도 팔면 이자 정도는 나올 테니. 서연이 공포에 질려 저항하던 바로 그 순간 골목 어귀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영웅처럼 달려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등장은 골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평소에 공허하고 풀려있던 그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저 한마디였다. 그 여자에게서 손떼. 사채업자들은 처음엔 그를 비웃었다. 이 거렁뱅이 새끼는 또 뭐야, 꺼져. 그러나 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우두머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의 귓가에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의 이름을 말한 것인지 혹은 그들만의 비밀 거래를 언급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우두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공포가 가득했다. 지훈의 분위기는 사회 밑바닥의 패배자가 아니라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선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사채업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허둥지둥 사과하며 꽁무니를 빼기 바빴다. 그들이 사라지자 지훈의 위압적인 기운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는 다시 평소의 조용하고 수동적인 남자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충격으로 주저앉아 있던 서연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건달들의 얼굴에 서렸던 공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강지훈은 결코 평범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완성된 그림은 여전히 두렵고 불확실했다. 골목길 사건 이후 아파트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한서연은 더 이상 강지훈을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시선에는 날카로운 경계심과 강렬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식사 시간이나 TV를 보는 틈을 타 그의 과거에 대해 넌지시 질문을 던졌다. 예전에는 무슨 일 했어요? 고향은 어디예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기억 안 나요. 오래돼서 잊었어요. 와 같은 모호한 대답으로 회피하며 다시 어수룩한 노숙자의 가면을 썼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안개 속에서 서로를 탐색하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박태민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을 찾기 위해
스타라이트 인수합병 서류를 파고들었다. 법적으로는 너무나 완벽해서 흠잡을 곳이 없었다. 그녀가 좌절감에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 거실 한쪽에서 낡은 신문을 뒤적이던 지훈이 또다시 무심하게 한마디를 툭 던졌다. 인수자금을 댄 해외 투자 펀드, 블루드래곤 캐피탈. 설립일이 좀 이상하네요. 그는 신문 귀퉁이에 실린 케이맨 제도의 금융 규제 관련 단신 기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한마디는 꽉 막혀 있던 서연의 사고에 작은 균열을 냈다. 박태민이 단순한 유령회사가 아니라 법적 지위가 의심스러운 해외 펀드를 이용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그녀는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처분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과거에 함께 일했던 유능하고 입이 무거운 국제금융 전문 조사원을 고용했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패였다. 부디 이것이 헛된 도박이 아니길 간절히 바랐다. 며칠 후 조사원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훈의 추측은 정확했다. 블루드래곤 캐피탈은 스타라이트 인수합병 계약이 체결되기 불과 일주일 전에 설립된 신생 펀드였다. 이는 적대적 M&A에 관한 국제금융법의 특정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였다. 박태민의 완벽해 보였던 갑옷에 드디어 작은 틈이 생긴 것이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무기였다. 그녀는 아직 디스그레이스된 인물이었기에 직접 나설 수는 없었다. 대신 그녀는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기업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치기로 유명한 한 금융 전문 기자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흘렸다. 모든 것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박태민의 자금 출처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아슬아슬한 정보만을 제공했다. 미끼를 던진 낚시꾼처럼 그녀는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그녀의 손안에서 거대한 제국을 흔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시작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자의 기사가 인터넷 경제 뉴스 섹션에 올라왔다. 일면을 장식할 만큼의 폭발적인 기사는 아니었지만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았다. 기사는 블루드래곤 캐피탈의 불투명한 정체와 갑작스러운 등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시장은 미묘하게 술렁이기 시작했고 박태민의 투자자들과 파트너들은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결국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악의적인 헛소문에 대해 해명해야만 했다. 화면 속 그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짜증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작은 아파트 거실에 노트북 화면으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몰락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입가에 작지만 짜릿한 미소가 번졌다.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던진 조약돌 하나가 정확히 그의 이마에 명중한 기분이었다. 아직은 미미한 균열에 불과했지만 이것은 박태민이 결코 무적이 아니라는 증거이자 폐위된 여왕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소파에 앉은 강지훈을 보았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그의 우연한 조언들이 모두 의도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가 자신을 이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예요?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알 수 없는 눈빛이 그녀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냥 남편이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제 말없는 동맹의식이 싹트고 있었다. 그냥 남편이라는 강지훈의 대답은 한서연의 마음에 더 큰 불을 지폈다. 그녀는
이제 그의 정체를 밝히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다. 그는 매일 일자리를 찾으러 간다거나 산책을 한다는 어설픈 핑계를 대고 몇 시간씩 자리를 비웠다. 서연은 그의 그 허술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과거 기업 세계에서 익혔던 신중함과 치밀함을 동원하여 그의 뒤를 밟을 계획을 세웠다. 마치 중요한 사업적 미행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낡은 점퍼를 걸치고 집을 나서자 서연도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낡은 동네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서연은 급히 택시를 잡아 그의 버스를 뒤쫓았다. 버스는 서울의 중심부 화려한 마천루들이 즐비한 강남의 금융지구 한복판에서 멈춰섰다. 그의 남루한 행색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풍경의 서연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지우는 익숙한 걸음으로 한 초고층 빌딩을 향해 걸어갔다. 그 빌딩에는 눈에 띄는 간판 하나 없었지만 정문에는 자신의 꼬리를 무는 뱀 우로보로스를 형상화한 듯한 세련되고 미니멀한 로고 하나만이 새겨져 있었다. 그곳은 바로 전설적인 유령 기업이자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오라클 파이낸셜 그룹의 본사였다. 서연이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을 때 최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빌딩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김민준 변호사였다. 그는 지훈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극진한 예의를 갖췄다. 그리고 뒷좌석 문을 열며 나지막이 말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 순간 강지훈의 모든 것이 변했다. 구부정했던 어깨는 꼿꼿하게 펴졌고 공허했던 눈빛은 주변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권위로 가득 찼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에 올라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자신의 소파 위에서 게으르게 TV를 보던 남자와 방금 전 막강한 카리스마를 내뿜던 오라클의 회장을 좀처럼 연결시키지 못했다. 충격에 휩싸인 채 그녀는 멍하니 아파트로 돌아왔다.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에서 그를 기다렸다. 밤늦게 그가 다시 낡은 점퍼 차림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거실의 조명을 밝혔다. 차가운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오라클 파이낸셜 그룹 회장 강지훈. 그게 당신 진짜 이름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어수룩한 노숙자의 가면이 마침내 벗겨졌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지친 기색이 역력할 뿐이었다. 이어진 대화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서연은 자신을 속인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변명하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아버지는 박태민의 아버지와 동업 관계였던 유능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박태민의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핵심 기술과 회사를 통째로 빼앗았다. 그 충격으로 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그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다. 어린 소년이었던 그는 그날 복수를 맹세했고 오직 그 목적 하나를 위해 그림자 속에서 오라클이라는 거대 제국을 건설했던 것이다. 그는 수년간 박태민을 지켜보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했다. 박태민이 서연을 배신했을 때 그는 기회를 보았다. 그는 서연에게서 자신과 같은 복수와 정의를 향한 불꽃을 보았다. 그는 부와 권력의 영향을 배제한 채 그녀의 진정한 강인함과 인격을 시험하기 위해 노숙자로 접근했던 것이다. 나는 부하 직원이 아니라 함께 싸울 파트너가 필요했소. 그의 설명에 서연의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 자리에는 자신과 같은 어쩌면 더 깊은 비극을 겪고 수십 년간 복수를 계획해온 한 남자에 대한 복잡한 이해와 연민, 그리고 경외감이 들어섰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공유된 적은 그들 사이에 부정할 수 없는 유대감을 형성했다. 강지훈의 고백이 끝난 후 낡은 아파트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곳은 더 이상 한서연에게 굴욕적인 감옥이 아니었다. 거대한 복수를 계획하는 비밀스러운 사령부로 변모했다. 어색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목표를 향한 날카로운 에너지가 그 자리를 채웠다. 강지훈 역시 더 이상 무기력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움직이는 냉철한 전략가로 돌아왔다. 두 사람의 계약 결혼은 이제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단단하게 맺어진 전략적 동맹이 되었다. 지훈은 오라클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의 전화 한 통에 김민준 변호사와 오라클의 최정예 분석팀이 아파트로 집결했다. 그들은 최첨단 장비들을 들여와 초라했던 거실을 순식간에 하이테크 지휘 통제실로 바꿔놓았다. 서연은 잠시 압도되었지만 곧 잠들어 있던 CEO로서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대한 정보망과 막강한 자금력을 손에 넣었음을 직감했다. 복수의 칼날이 비로소 날카롭게 벼려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전략회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두 사람의 지적인 케미스트리는 폭발적이었다. 서연은 스타라이트와 화장품 산업에 대한 자신의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박태민의 사업적 약점과 그의 오만한 성격적 결함을 정확히 짚어냈다. 지우는 박 씨 일가의 불법적인 네트워크 전체를 꿰뚫어보는 거시적인 안목과 정보력으로 그 약점을 파고들 자원과 방법을 제시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팀을 이루었다. 그들의 관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더 이상 각방을 쓰지 않았다. 소파는 각종 차트와 서류들로 뒤덮여 잠잘 공간조차 없었다. 그들은 종종 밤늦게까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전략을 토론했다. 사적인 자리에서 회장님 한서연 씨 같은 딱딱한 호칭은 사라지고 서로의 이름인 서연 씨, 지훈 씨를 부르기 시작했다. 서로를 더 이상 노숙자나 몰락한 여왕이 아닌 공동의 목표로 뭉친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작지만 개인적인 순간들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훈은 서연이 또다시 일에 몰두해 끼니를 거르는 것을 보고 말없이 식사를 챙겨주었고, 이번에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서연은 거대한 제국을 그림자 속에서 이끌어가는 그의 어깨에 얹힌 엄청난 압박감과 고독을 보았고 조용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들은 잃어버린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기도 했다. 존경심으로 시작된 감정은 서서히 진정한 애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의 복수 계획은 단순히 스타라이트를 되찾는 것을 넘어섰다. 지훈의 정보망을 통해 박태민의 비리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아버지 박 회장은 정계 뇌물과 불법 비자금 조성 등 훨씬 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좀먹는 박 씨 일가의 부패한 제국 전체를 해체하는 거대한 정의 구현으로 확장되었다. 이것은 그들의 동맹에 더욱 숭고한 목적을 부여했다.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계획의 첫 단계를 완성했다. 그것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복잡하고 치밀한 작전이었다. 작전 개시를 앞둔 밤, 그들은 작전 계획으로 가득 찬 대형 화이트보드 앞에 나란히 섰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속에는 굳은 결의와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준비됐소? 지훈이 물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계약서가 아닌 정의를 향한 공동의 의지로 봉인되었다. 복수 계획의 첫 단계는 적의 심장부로 침투하기 위한 위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강지훈의 막대한 자금 지원 아래 한서연은 SY 컨설팅이라는 작지만 전문적인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표면적으로는 해외 시장 진출을 전문으로 하는 신생 부티크 펌이었지만 그 실체는 박태민의 사업 동맹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트로이의 목마였다. 서연은 새로운 헤어스타일과 안경으로 외모에 미세한 변화를 주고 새로운 신분으로 회사의 대표 자리에 앉았다. 다시 비즈니스 세계로 돌아온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민하게 빛났다. 그들의 전략은 박태민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제국을 지탱하는 기둥들, 즉 그의 핵심 사업 파트너와 투자자들을 하나씩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공략하기 시작했다. 탐욕스럽고 부주의하기로 소문난 한 중견 건설사 대표가 그들의 첫 번째 목표물이었다. 서연은 새로운 신분으로 그에게 접근하여 동남아시아의 가짜지만 매우 수익성 높아 보이는 투자 제안을 내밀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의 경계심을 풀기 위한 미끼였다. 몇 번의 미팅을 통해 신뢰를 쌓은 서연은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박태민의 회사에 대한 불안정한 소문들을 흘리기 시작했다. 블루드래곤 캐피탈의 정체에 대한 의혹, 스타라이트의 무리한 사업 확장이 가진 위험성 등 그녀의 완벽한 논리와 깊이 있는 산업 지식은 그녀의 말에 강력한 신뢰를 실어주었다. 탐욕스러운 파트너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박태민에게서 등을 돌릴 준비를 하게 되었다. 동시에 강지훈의 팀은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다. 그들은 박태민의 회사를 향해 일련의 불운한 사고들을 조직했다. 스타라이트의 핵심 원자재를 실은 화물선이 갑자기 세관에 억류되어 생산 라인이 멈춰섰다. 또한 신제품의 부작용에 대한 실제 데이터가 소비자 단체의 익명으로 제보되어 작은 스캔들을 일으켰다. 이러한 위기들은 회사 내부에 불안정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파트너들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박태민에게 불안감을 느낀 파트너는 서연의 영향력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서연은 가짜 합작 투자를 위한 실사를 명목으로 그를 교묘하게 조종하여 일부 재무 자료에 접근할 권한을 얻어냈다. 그 문서들 속에는 박태민의 범죄로 이어지는 실마리들이 숨어 있었다. 오라클의 정보망을 통해 대조 분석한 결과 숨겨진 계좌, 뇌물 거래 기록, 주가 조작의 패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른 핵심 인물들에게도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했다. 각 인물의 약점, 탐욕, 야망, 두려움에 맞춰 접근 방식을 달리하며 그들을 박태민에게서 성공적으로 떼어놓았다. 기만과 증거의 그물은 점점 더 크고 촘촘해졌다. 오만함에 눈이 먼 박태민은 이 모든 것을 그저 개별적인 사건들로 치부하며 자신을 향한 조직적인 공격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작은 불들을 끄느라 정신이 없는 동안 숲 전체가 포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작전 본부로 변한 아파트의 벽면은 이제 인물 사진과 회사명 그리고 그들을 잇는 복잡한 선들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박태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목표물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이제 함정은 모두 설치되었다. 남은 것은 그 함정을
터뜨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뿐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지막 전투를 앞둔 묵직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박태민이 훔친 왕국 스타라이트의 새로운 전략 제품 출시 행사는 그의 오만함과 허영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그랜드 볼룸. 수많은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 투자자들의 기대에 찬 눈빛, 그리고 유명 인사들의 찬사 속에서 박태민은 무대 중앙에 서서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정점에 섰다고, 이제 그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의 제국은 영원할 것만 같았다. 프레젠테이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려는 바로 그 순간 행사장 정문이 활짝 열렸다. 쿵쿵쿵. 대리석 바닥 위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모든 이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타블로이드 신문을 장식하던 초라하고 망가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힘있고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한 채 얼음처럼 차가운 불꽃을 담은 눈빛으로 돌아온 여왕 한서연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양옆에는 김민준 변호사와 표정 없는 수행원들이 굳건히 서 있었다. 박태민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나타나. 그의 고함에 경호원들이 그녀를 향해 움직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할 뿐이었다. 그리고 숨겨둔 소형 마이크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스타라이트의 성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알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딘가에 있을 강지훈이 신호를 보냈다. 박태민의 뒤편에서 화려한 홍보 영상을 내보낼 준비를 하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깜박이더니 이내 암전되었다. 웅장한 음악도 끊기고 숨막히는 정적이 행사장을 감쌌다. 잠시 후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박태민의 비밀 장부 사본, 그가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 블루드래곤 캐피탈을 통한 자금 세탁 흐름도, 그리고 그에게 등을 돌린 파트너들의 생생한 증언 영상이었다. 그들이 피땀 흘려 수집한 증거들이 스크린을 통해 하나씩 체계적으로 폭로되기 시작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투자자들은 분노의 고함을 질렀고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장면을 담기 위해 무대 앞으로 몰려들었다. 박태민은 무대 위에 얼어붙은 채 자신의 모든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공포에 질린 얼굴로 지켜보았다. 조작이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압도적인 증거와 군중의 함성에 묻혀버렸다. 객석에 있던 최유라는 몰래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경호원들에게 길이 막힌 뒤였다. 증거 폭로가 절정에 달했을 때 행사장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검찰 금융범죄수사팀의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무대 위로 행진했다. 박태민 씨 주가 조작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가 훔쳤던 제국은 가장 공개적이고 치욕적인 방식으로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던 박태민의 눈과 서연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함께 순수한 증오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반면 서연의 눈은 차갑고 고요했으며 마침내 승리한 자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가 이겼다. 소란스러운 행사장 뒤편 대부분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강지훈이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혹하리만치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서연을 향해 오직 그녀만이 알아볼 수 있는 미세한 끄덕임을 보냈다. 심판의 폭풍은 끝났다. 심판의 폭풍이 지나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박태민 일가의 몰락 소식으로 연일 떠들썩했다. 박태민과 그의 아버지는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고 최유라는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감형을 받았다. 그들이 쌓아 올린 부패의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골마있던 상처가 도련해진 재계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세상은 똑똑히 목격했다. 주인을 잃고 혼란에 빠졌던 스타라이트는 주주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다시 한서연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의 영광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라클의 막강한 자본과 자신의 혁신적인 비전을 결합하여 스타라이트를 재창조했다. 두 회사는 오라클 스타라이트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합쳐졌고 금융과 소비재 산업을 아우르는 거대한 시너지를 창출하며 윤리와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제국으로 거듭났다. 서연과 지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파워 커플이 되었다. 그들은 이사회 회의실에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회사를 이끌었다. 서연의 창의적인 비전과 지훈의 냉철한 전략적 통찰력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들의 거처 역시 낡은 아파트에서 아름답고 품격 있는 저택으로 바뀌었지만 그곳은 과거 그녀의 펜트하우스가 가졌던 차가운 사치스러움 대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복수 계획으로 가득했던 화이트보드는 이제 미래를 향한 희망찬 청사진으로 채워져 있었다. 복수를 위한 동맹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완전한 사랑으로 꽃을 피웠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저택의 발코니에 나란히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속였던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서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영원히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훈 역시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삶은 단순한 복수심의 껍데기만 남았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들의 기묘했던 첫 만남과 위태로웠던 동거, 그리고 함께 싸웠던 시간들을 추억하며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았다. 지우는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그녀 앞에 열어보였다. 그 안에는 어떠한 계약의 증표도 아닌 오직 그의 진심만이 담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의 결혼은 계약으로 시작됐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진짜요, 서연 씨. 그의 진솔한 고백에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있던 서연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내 인생은 당신을 만난 날 다시 시작됐어요.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마음 또한 고백했다. 지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두 사람은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과거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성스러운 서약과도 같았다. 복수로 얽혔던 인연이 마침내 사랑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동이 트는 새벽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는 모두 걷히고 눈부신 아침 해가 그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비극의 생존자가 아니었다. 잿더미 속에서 함께 일어서 정의와 성공 그리고 가장 예기치 못했던 사랑까지 쟁취한 새로운 시작의 설계자들이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